자, 오늘은 교재에다 펴시고 맨 앞에 본문 보시면 돼요. 오늘은 본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에 있는 부분을 붙여서 좀 길게 했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는 부분도 있어. 근데 그걸 왜 하냐면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 출제를 하실지 모르니까 없는 부분을 뚝 잘라다 놓고 보기 박스 처리해서 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원래 소설이 좀 길고 한데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 잘 추려놨으니까 본문 잘 읽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칠판 보시면 알겠지만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할 거예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본문을 쭉 볼게. 자,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우리 여기에서 원래 제목은 조세희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난장이는 난쟁이의 옛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제 난장이로 돼 있지만 이제 난장이가 아니라 난쟁이로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원문대로 선생님 오타가 아니라 난장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난쟁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난장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 신체적으로는 좀 불편한 사람이지, 그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근데 몸만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난장이라는 의미, 제목이자 이 소설의 소설에 이제 식구들이 나오잖아. 식구들의 가장이죠. 가장인데 난장이야. 단순히 신체적으로도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제 소셜 관계 속에서도 좀 소외되고 그 다음에 뒤처지고 그런 계층을 상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 단순하게 이제 신체적인 약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도 대표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이건 무슨 뜻이야? 난장인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본 거 빼놓고는 다 틀렸다라는 말과 같지 않아?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는 나의 아버지더러 난장이라고 한 거 빼놓고는 다 틀렸고, 난장인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하는 것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바로 나오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이 옳지 않다라는 말과 똑같고, 어떻게 옳지 않냐면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비정상적이다, 불평등하다,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사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1인칭 시점이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뭐에 포함되어 있냐면 5 식구의 목숨이래요. 우리 5 식구의 목숨을 걸고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천국이라는 의미는 뭐야? 이 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 없다. 지옥은 뭐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이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자, 이것도 간혹 문제 나오거든요.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가난에 만족해 했다니 아니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니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거야. 가난에 만족해.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조금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내. 이 부분을 밑줄 쳐놓고 안분지족 이런 걸 해버리면 틀리다고. 안분지족은 뭐야? 가난하지만 그 삶에 만족해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삶 속에서도 언제나 자기의 생활이 개선되고 나아질 거다라는 것을 꿈꿔왔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왜 지겨울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야. 모든 선생님 잠깐 봐봐. 얼마 전에 오랜만에 너희들은 그런 거 잘 안 보겠지만 이거 TV 문학관이라는 게 있어. KBS에서 하는 건데 단편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게 있거든요. TV 문학관 한번 봐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시간 좀 넘는데 선생님 그거 한 5번 본 것 같은데 재밌어. 아주 슬프고 재밌고 약간의 스릴도 있고 소설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여기서 나의 엄마는 고두심 씨가 나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야. 근데 한 번 정도 받으면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그 사회 구조의 불평등한 구조라든가 이런 거 나중에는 액션 같은 것도 좀 나오거든요. 이 소설과는 조금 달리 어쨌든 한번 보는 걸 권하고. 자, 계속 볼게요.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엄마는 뭔데? 인내력이 좀 강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그날 아침 일 별표 치고 지금 서술하는데 그날 아침 일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서술 시간이 과거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의 내용은 뭐가 돼? 과거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이게 아침에 있었던 일이야. 그날 아침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미리 얘기하자면, 그리고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이거라는 것은 집을 철거라는 철거 계고장이거든요. 통장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 아파트 사니까 이런 개념 없는데, 통장이라는 것은 몇 통 몇 반 할 때 그 지역의 영역을 몇 통 주소를 한단 말이야. 그 주소를 관할하는 책임자인데 그 사람이 이걸 가져왔다는 거야. 이 철거 계고장은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소재로서의 기능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단이 난 거야.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조그만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누가 얘기한 거야? 어머니가 얘기한 거죠? 철거 계고장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휴, 기어코 왔구나. 기어코 왔구나라는 것은 뭐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예상하던 바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졌구나. 불행한 현실인데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봤다. 어머니의 밥상도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밥상이 뭐야? 탕수육에 소고기에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냐?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자, 금방 읽었던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이거는 어때? 보잘것없는 식탁이죠.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식단이고요. 이거는 역시 나의 가족, 난장인의 가족의 가난한 삶,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주는 소재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 봤다시피 그 철구계고장을 내가 읽어주는데, 철구계고장은 그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 자, 또 볼게. 쭉 보시죠. 이렇게 돼 있다. 자, 낙원구가 뭐야? 낙원은 뭐야? 영어로 패러다이스 아니야? 낙원구. 주소가 나오네. 주택 444-1 1970 몇 년 9월 10일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불이 귀하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지금 여지껏 소설 첫 부분에서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지옥에 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힘든 삶을 산다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주소는 낙원구 행복동이야. 이건 뭐죠? 반어적 표현이죠. 그래서 이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 행정구역, 반어적인 행정구역을 가지고 반어법과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진건 선생의 운수 좋은 날, 제목 자체가 반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던 그 태평천하와 같은 경우도 태평이 천하하지 않은, 그러니까 천하가 태평하지 않은데 반어법이죠. 반어법과 관련한 거. 또 뭐가 있어? 조그만 사랑 노래라는 황동규 시인의 시를 보면 사소한 마음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반어법이죠. 그 다음에 김서울의 진달래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맨 마지막에 뭐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거 반어법이죠. 눈물 흘릴 건데.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 반어적 표현으로 어떤 효과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느냐? 자,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1839 김불이 귀하. 여기에서 이 반어적 표현이 뭐냐면 절망적인 현실을 더욱 강조하겠죠.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같은 법 제42조 규정에 의해 1970 몇 년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이런 얘기죠. 만일 위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자,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법을 근거로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을 협박하거나 겁박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법이 서민들, 빈민들을 구제해 주거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법이 이 빈민들을, 불쌍한 빈민들, 오갈 데 없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부정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철거 대상 건물 표시, 뭐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 1839 구조 건평 뭐 끝 뭐 이렇게 돼 있다. 낙원구청장 넘겨서요. 자, 보면 또 보십시오. 보세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요거 봐봐. 이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잖아.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라는 것은 당시 어떤 사회를 얘기하는 거야? 산업화 사회를 상징해요. 미리 얘기하자면 이 나의 아버지 난장이는 결국에는 이 벽돌 굴뚝에 올라가서 죽죠. 죽는 공간이기도 해. 일단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미리 설명해 볼까?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 결국 산업화가 빈민을 죽인 셈이 된다. 이런 걸로 추론해낼 수도 있겠지. 일단 좀만 더 봅시다.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더 중요하다. 이 높은 굴뚝 그림자가 얘가 주체가 돼서 이 좁은 마당을 덮었지. 산업화의 상징인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그림자져서 이 가난한 빈민의 집에 마당을 덮은 거예요. 뭐야? 산업화의 폭력 또는 폭압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손을 들어서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아이고 이렇게 두 번. 이건 뭔데? 왜 그래요? 막막한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죠.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바닥을 한번 치고 자기 가슴을 한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다 의미 없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이야? 막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어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들을 사람들은 두셋밖에 없었단 말이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은 떠든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란 말이야.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란 말이죠.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떠들어댄다고 해서 이 빈민들이 처한 암담하고 폭압적 현실에 대해서 그닥 해결될 어떤 방법은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괜찮지? 자, 좀만 더 넘겨볼게요. 자, 지우고. 자, 나 이제 동사무소로 가서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자, 자, 여기도 중요해.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에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자, 얘들아 그 허름하고 낡은 산동네 그 가난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편리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살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낫지. 그런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이게 중요한데,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라는 말 자체가 뭐야?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이란 얘기야. 이 사람들이 아파트 입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뭐야? 아파트 못 들어가지? 일단 동네 마을은 헐을 건데 돈 없잖아. 못 들어갈 거잖아. 돈 조금 받고 나가.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 나의 집, 난장인의 집을 포함해서 많은 빈민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야. 도시화, 산업화, 개발 열풍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제대로 벌어먹고 살지 못하는 상황에 오히려 사회 구조와 법, 시스템들이 이들을 더욱더 사지로 내모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실려있지 않은 교과서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 군데 작품의 부분을 모아서 쭉 선생님이 PPT로 작성해서 수업하는 거야. 꼭 알아두세요. 언제나.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어요.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 돌아온 거야.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겠어. 쫓겨나게 생겼는데.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 이 공구는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고요.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 그 자루를 들어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맸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봤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왜? 철거 개고장에 대한 영희의 충격이죠. 계속 진행합니다. 자,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그거 팔아 뭐 이런 얘기죠. 팔라고 했어.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어. 우리는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쌌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이런 거죠.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말했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자, 표찰이라는 것은 뭐야? 뭐 문패 같은 거예요. 우리 집 주소, 이름 이런 게 박혀있는 이 표찰인데 표찰을 뽑고 있었단 말이죠. 왜? 철거당해서 이 표찰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물이죠. 좀 더 중요하게 얘기할까? 이거 있잖아. 이 행위는 뭐야? 그걸 뗀다는 것은 뭐야? 입주권을 받겠다라는 의지죠. 그럼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엄마죠. 그래, 입주권 받자. 이게 필요해. 이런 얘기지.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여기구나.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야.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요.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뭐라 그래?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걱정 안 했을 거다. 이건 무슨 뜻이야? 자녀들이 실직을 한 거야. 이걸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입주권을 받아도 제대로 어디로 나갈 수가 없겠죠. 어머니가 말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실직된 게 아니라 자녀들이 모두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하다가 해고된 거야. 노동운동을 하다가. 어머니가 말했다. 20달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왜 20달 아니야? 이 계고장을 받은 거는 9월 10일이고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되지, 그치? 20일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그러니까 20일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뭐 정리해야지. 뭐 이제 뭐 정리해야지. 이젠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철거 방침을 수용하려는 어머니라고 하면 되겠죠.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이건 누가 얘기한 거야? 영호가 얘기한 거지. 팔긴 왜 팔아? 이건 뭐야? 저항적 태도. 그걸 왜 팔아? 우리 건데. 저항적이란 태도를 알 수 있죠. 이거 각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스탠스를 잘 체크해야 된다. 그거 왜 팔아? 엄마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이거는 어머니의 현실적인 태도죠. 돈이 없잖아.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자,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거 우리 집이야. 이거 우리 집이야. 여기서 그냥 살아. 자, 저항적이긴 하지만 대안은 없죠. 여기 그냥 살아. 어떤 새끼가 우리 집을 철거한다고 하는 거야? 살아. 그래서 여기서는 영호의 저항적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요것도 별표.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누구야? 아버지의 목소리거든요. 여기서도 뭘 알 수 있어? 아버지의 체념적인 모습을 알 수 있죠. 아버지의 체념. 영호야, 무조건 여기서 살아. 이거 우리 집이야. 누가 우리 집 부셔?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 전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 아버지의 체념이죠. 어머니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낸 거다. 이것도 뭐야? 아파트 지어놨대. 그럼 끝 아니겠어? 이것도 역시 아버지의 체념이죠. 작가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각 인물이 상황에 따라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심리적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선택지를 아주 세련되게 문장으로 구성한다면 여러분들 100점 맞을 거라는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 잘하고 들어야 돼요. 모르면 질문해도 되고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건 뭐야? 그 뭐 우리 위해서 지은 줄 아세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국가에 대한 불신이에요. 국가가 뭐 우리를 위해 뭐 그거 지은 줄 아세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펜지꽃. 펜지꽃. 이것도 시험 잘 나오거든요. 펜지꽃 어떻게 생겼는지 검색은 해보시고요. 되게 연약하죠. 연약하고 순수해요. 이게 바로 펜지꽃은 바로 뭐냐? 영희의 이미지인 거야.
그리고 영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새끼든 간에 우리 집 헐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실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드라마에서는 영호가 직접 부셔요. 철거 그 반원 모자를 쓰고 식구들 속여가면서. 자, 좀 다르죠?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새끼든 간에 우리 집 헐러 와봐. 아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하고 영호가 말하는 거죠.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그들? 이 그들은 뭐야? 가진 자죠. 법이 있다. 이 법은 뭐예요?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 이 말은 곧 뭐예요? 우리는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이게 영희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게 펜지꽃 이미지죠. 연약한 거야.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아이고, 이거 슬프다. 그럼 소리 내지 말고 울어. 이게 무슨 뜻이야? 왜 소리를 내지 말고 울으래? 울 거면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견디기가 어려워, 영희야. 이런 의미예요. 그랬더니 영희는 또 수긍하죠. 응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어떻게 하냐? 불쌍해서 영희는 풀밭에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자, 요거 풀냄새가 났다. 야, 이 풀냄새 잘 모르더라고요. 이 풀냄새는 후각적 이미지죠. 풀밭에서 울었으니까 풀냄새가 나겠죠. 후각적 이미지고요. 이 후각적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풀냄새라는 것은 곧 가난이에요. 내 동생 영희의 몸에서 풀냄새, 가난의 냄새가 났다라는 거야. 개천 건너 자. 또 보세요. 풀이니까 고기를 못 먹고 초식. 근데 여기 좀 이따 고기 굽는 냄새가 나와. 다음에 봐봐. 자, 보세요.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잠깐 칠판 다 볼래? 풀냄새가 났다죠.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또 다시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는데 나는 그게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읽게 된다면 풀냄새가 왜 가난을 상징하는지 알겠지? 얘랑 서로 대조되는 거거든요.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어.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아, 고기 굽는 냄새야.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안타깝지 않냐? 요즘에는 고기 못 먹는 사람은 없지만, 자, 여기에 대해서 그 과거에 내가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어. 거짓말. 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자, 이건 과거다 얘들아. 지금 철거계곡장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영희를 안으니까 풀냄새가 나왔지, 그치? 그러면서 고기 굽는 냄새와 대조시키면서 그보다 더 어린 과거를 떠올리는 거야. 그때 나의 태도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이건 뭐야?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을 하긴 했었어요.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뭐라 그랬어? 수백 번을 더 들었어. 이제 속지 않아, 안 속아, 이런 얘기지. 되게 슬프지 않니 얘들아? 그쵸? 자, 엄마 큰오빠는 말 잘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 안 갔어. 되게 순수하고 귀여운 어린 아이들이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너 왜 일러? 이런 거죠.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간 것이 잘못이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영희를 때렸어.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 없는 옷 별표 10,000개 해도 된다. 이 주머니 없는 옷 자체가 이 난쟁이 가족의 가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굽는 냄새, 풀 냄새 서로 대조되죠? 그렇죠? 요거 주머니가 없는 옷과 고기 냄새도 대조될 수 있겠지. 가난함과 부유함에 대해서. 자, 많이 왔어요. 자, 아버지는 다시 이제 현실로 온 거야. 아까 여기까지가 과거 회상한 거야. 영희한테 풀냄새가 났다라는 거에서부터 그때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까지가 과거 회상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읽었다.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됐어.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어. 고생도 충분히 했어. 그리고 아버지만 고생한 게 아니야.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 이거 뭐야? 대대로 힘겹게 가난을 대물림해온 난쟁이네 가족사지, 그치?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야. 근데 잘 읽어봐.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이런 거. 김희덕의 한 소생. 자, 보세요. 이게 뭐냐? 노비 매매 문서야. 얘들아, 칠판 잠깐 봐봐. 이게 바로 뭐냐면 옛날에 노비가 있었을 그 과거에 사람을 물건처럼 파는 노비 매매 문서를 얘기하는 거야. 노비 김희덕의 한 소생, 노 금동 경인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노 김금희 정묘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노 덕수 기사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노 존세, 신미생, 노 금동의 양처 소생, 노 영석 계유생, 노 김금희의 양처 소생, 노 철수 병술생, 노 김금희의 양처 소생, 노 금산 무자생. 이거 다 뭐야? 노비의 신분이 자식들에게 이 노비 매매 문서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었냐면 이게 이 노비가 대대로 대물림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의 신분이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노비의 신분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옛날부터 가난했던 사람은 계속 가난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 그 판을 다 짜고 난 다음,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다가 겨우 알았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던 노비매매 문서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난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들이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때 달라진 건 없었어.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처리해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다. 신역이라는 것은 뭐야? 노비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신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노비로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 엄마 잘못도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단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난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이 작품 끝까지 아버지에 대해 원망 안 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껴요. 어머니는 현모양처죠. 너희들은 엄마를 잘못도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을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이라는 것을, 아버지도 노예의 자손이라는 것을.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을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 되게 중요하지 않니?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였다는 거야. 내쫓지 마세요. 응? 이거? 없어. 없는 부분이야. 다시 만나. 자, 다시 봐봐. 여기서부터 흐름 끊어졌으니까 보고 있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 노비제는 사라졌어.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중에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것은 알았으나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들 내쫓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 그냥 종으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거야. 굉장히 관성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랐어. 할아버지는 이 부정적인 유습, 없어져야 할 이 유습에서, 나쁜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어.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어. 모르는 면에서는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이 안 됐다.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자, 이거 볼래? 보세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에는 노비제가 사라졌대요. 노비였는데. 근데 증조부 내외부는 몰랐어. 나중에 해방을 맞았으니까 이제 노비제가 사라졌으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증조부는 뭐라고 했냐면 계속 종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랬대. 근데 증조부의 아들인 할아버지는 그건 아니야. 유습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싫어요. 나 이제 종으로 안 살 거예요. 라고 하니까 그 원래 이 아버지 집안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뭐 했냐면 그래서 집과 땅을 줬어요. 집과 땅을 줬어. 드디어 노비들에게 집과 땅을 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쓸데없는 일이래요. 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증조부랑 똑같았다는 거야. 집과 땅을 갖고 있으면 뭐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 예은아 보고 있지?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 집과 땅을 받아도 금방 잃을 수밖에. 사기당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자, 이거는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언젠가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뭐 변한 것이 없는데. 우습지 않아?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 더 받은 셈이죠? 자, 보조금 받고 나가려고 2만 원 더 받았어요.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5천 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희네도 서두르세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이제 입주권을 어떻게 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희 엄마랑 어머니가 이제 의논하는 거야.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봅시다.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나. 나는 노비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은 되물림된다라고 인식을 해.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희,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뭔가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무슨 뭐 그 난장이니까 신체적으로 조금 불쌍한 모습이니까 그걸로 광대, TV 문학관에서도 그래. 광대 노릇하다가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그 극장 그 사장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 되게 불쌍한 삶이죠. 나는 아버지가 나간 책을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뭐야?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야. 무슨 뜻이야? 먼 미래의 세계라는 거죠. 즉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세계라는 말과도 같지. 영희는 온종일 편집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야. 내가 방송통신고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튕겨보는 거야.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어. 영희가 기타를 갖고 싶어 했던 거죠.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 얼굴이 아주 예뻤다. 영희가 기타 치는 소리는 영희에게 잘 어울렸다. 그래서 영희에게 기타를 사주기 위해서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자, 이런 것도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이건 뭐야? 기타가 영희의 꿈이라면 이게 영희의 꿈이 좌절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어.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죽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거 얘들아, 너희들 시험에서 지섭의 입장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올 거야. 지섭은 이 땅에서 희망을 보지 않아. 지섭은 이 세계를 절망의 세계로 보고 있어.
절망의 세계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괜찮죠? 괜찮죠? 자,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이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이죠. 인정이 메말랐어요.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겠어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죠.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별표. 달나라. 실제로 달나라라는 건 없지만 이거는 뭐야? 지섭이가 얘기한 것으로서 이거는 사람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공간. 그래서 고려가요의 청산별곡에서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랬다의 청산과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엄마가 부른다.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영화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얘들아 라고 불렀는데 어머니의 음성이 불안했죠. 아버지가 없는 거야. 아버지를 찾아서 영화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의 달이 걸려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니? 자, 얘들아, 이런 거예요. 이 땅에는 희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해. 공장 굴뚝이 이렇게 있어. 난장의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 달이 이렇게 있지.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는 거야. 아버지는 피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거야.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무슨 뜻이야? 종이 비행기는 뭐야? 하늘을 날지만 다시 땅으로 언젠가 떨어지지 않아? 즉 뭐겠어요? 이 종이 비행기는 달나라고 하는 비행기가 아니라 언젠가 떨어진 비행기니까 이 종이 비행기가 의미하는 것은 아버지의 희망이 좌절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하늘을 날지만 결국엔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 뒷부분의 줄거리. 난쟁이 가족은 결국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간다. 난쟁이 가족은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 철거당하고 지섭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고 끌려간다.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가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낸다. 이것도 그 드라마에서 나와요. 몸을 팔아, 드라마에서는. 투기꾼에게 몸을 바치고 그 투기꾼이 샤워하는 동안 옷을 고쳐 입은 다음에 돈과 입주권을 훔쳐갖고 와.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친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규하고 끝나. 굉장히 비극적 결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거나 이것과 관련한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TV 문학과 같은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우울하고 좀 마음이 괴롭고 많이 불편해요. 자, 이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에서는 일단은 1970년대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들이 부유한 계층은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계층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어떤 사지로 내몰리는 그런 과정을 적은 거고, 여기서 인물의 심리, 계속 철거 계곡장이라든가 뭐 철거라든가 실직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나를 포함한 나의 5 식구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리를 메모하면서, 본문에다 메모하면서 파악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단언컨대 이 난쟁이가 쏠린 작은 공이 너희들 전체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수록된 작품이야. 이게 없는 교과서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잠깐 쉬었다가 관련된 문제를 풀되 급하게 풀지 말고 좀 차근차근 이해하고 메모해 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